자정이 갓 넘은 서울 도심 뒷골목, 작은 카페 안이었어요. 불빛은 따뜻했지만 공기는 차가웠거든요. 손님들은 저마다 컵을 내려놓고 그 광경을 봤어요. 만삭의 배를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눈을 감은 여자와 그 앞에서 천천히 벨트를 풀어 쥔 남자.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카페 문이 조용히 열렸어요. 검은 정장의 세 남자가 들어왔고 중앙의 남자가 낮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잠시만 함께 해주세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 한켠에 오래 남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서울 종로구 뒷골목에 자리한 카페 달빛은 간판도 작고 자리도 많지 않은 곳이었어요. 그러나 늦은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었거든요. 오래된 목조 테이블과 벽에 걸린 낡은 그림들, 그리고 은은하게 퍼지는 커피 향. 화려하지 않았지만 이 골목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불빛 같은 곳이었어요. 자정이 넘은 시간에도 서너 테이블에는 손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혼자 노트북을 펼친 청년, 나지막이 대화를 나누는 중년 부부, 창가에서 책을 읽는 여자. 조용하고 평범한 밤이었어요. 누구도 오늘 밤이 달라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서민아가 그 카페에 들어온 건 11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습니다. 배가 많이 불렀어요. 출산 예정일이 3주 남짓 남은 상태였거든요. 걸음이 느렸고 문을 열 때도 조심스러웠어요. 카운터 직원이 자리를 안내하려는데 미나는 그냥 안쪽 구석 자리로 향했습니다. 창가 쪽이 아니라 눈에 잘 띄지 않는 자리였어요. 오래된 습관이었거든요. 어디서든 눈에 띄지 않는 자리를 찾는 것이요. 그 습관이 언제부터 생겼는지는 이제 기억도 잘 나지 않았습니다. 미나는 따뜻한 허브티를 시키고 두 손으로 컵을 감쌌어요. 손이 조금 떨리고 있었거든요. 오늘 밤 이재준이 또 전화를 했습니다. 어디 있냐고, 왜 집에 안 들어오냐고. 목소리가 낮고 조용했어요. 그게 더 무서웠거든요. 이재준은 소리를 지를 때보다 조용해질 때 더 위험했으니까요. 미나는 그 목소리의 온도를 3년째 알고 있었어요. 낮아질수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도요. 서민아가 이재준과 결혼한 건 3년 전이었습니다. 처음엔 몰랐어요. 이재준은 중견 건설사의 대표였고 사람들 앞에서는 늘 반듯하고 여유로운 사람이었거든요. 지역 행사도 빠지지 않았고 기부 활동도 꾸준히 했습니다. 미나의 부모님도 좋아했어요. 처음 몇 달은 정말 좋았거든요. 이재준은 세심하고 자상했어요. 꽃을 사오기도 했고 주말이면 드라이브를 나가기도 했습니다. 미나는 그 시절을 가끔 떠올렸어요. 그때의 이재준이 가짜였는지 아니면 진짜가 변한 건지는 여전히 알 수 없었거든요. 결혼하고 반년쯤 지났을 때부터였어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식사가 왜 늦었냐, 전화를 왜 늦게 받았냐, 그 사람이 왜 거기 있었냐. 말이 점점 날카로워졌고 어느 날부터는 말이 아닌 다른 것으로 바뀌었어요. 미나는 그날 이후로 어디서든 구석 자리를 찾게 됐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쪽으로, 소리가 나지 않는 쪽으로요. 미나는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어요. 이재준이 얼마나 넓은 인맥을 가지고 있는지 알았거든요. 명함 한 장으로 사람의 직장이 바뀌는 일을 2번이나 직접 봤습니다. 신고하면 어떻게 될지, 말하면 어떻게 될지가 두려워서 입을 닫았어요. 친정 어머니에게도, 가장 친한 친구에게도요. 그렇게 혼자 들어온 게 3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임신이 됐어요. 아이가 생기면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배가 불러올수록 이재준은 더 대담해졌습니다.
미나가 도망가지 못할 거라는 걸 알았던 거겠죠. 그리고 실제로 미나는 도망가지 못했어요. 오늘까지는요. 허브티를 한 모금 마시는데 카페 문이 열렸어요. 이재준이었습니다. 정장 차림에 넥타이가 반쯤 풀려 있었어요. 눈빛이 이미 위험했거든요. 미나의 손이 컵 위에서 굳었습니다. 뜨거운 컵을 쥐고 있었는데도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이재준이 미나 맞은편에 앉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여기 있었어? 전화를 왜 안 받아? 배터리가 나갔어요. 배터리가 나가면 충전을 하지. 그것도 못해? 주변 손님들이 슬쩍 이쪽을 봤어요. 이재준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서 더 대담했거든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다들 안다는 자신감이었어요. 그 자신감이 미나에게는 늘 가장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미나가 자리에서 일어서려 했어요. 집에 가요. 늦었잖아요. 내가 먼저 말해야 가는 거야. 이재준의 손이 미나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허리춤에 손을 가져갔어요. 벨트였습니다. 카페 안이 조용해졌어요. 노트북을 펼친 청년이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귀를 세웠습니다. 중년 부부는 대화를 멈췄고 창가의 여자는 책장을 넘기던 손을 그대로 굳혔어요. 카운터 직원은 수화기를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일어서지 않았어요. 괜히 끼어들면 귀찮아진다는 두려움이 정의보다 먼저 앞섰거든요. 저 사람 명함 하나로 인생이 바뀐다는 말이 이 골목에서도 돌았으니까요. 미나의 눈이 감겼어요. 뱃속 아이에게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무섭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카페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발소리가 셋이었어요.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고른 박자였거든요. 검은 정장의 세 남자가 카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문 가까이 앉아있던 손님이 먼저 알아봤는지 숨을 삼키는 소리가 작게 들렸어요. 세 사람 중 가운데 선 남자가 카페 안을 한번 천천히 훑었습니다. 상황을 파악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을 거예요. 만삭의 여자 손목을 잡힌 채 눈을 감고 있는 표정, 그리고 벨트를 쥔 남자. 그것만으로 충분했거든요. 강철수였어요. 40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체구가 크지도 작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걸음을 내딛는 순간 카페 안의 공기가 달라졌어요. 이재준이 가진 무게가 돈과 인맥에서 오는 것이라면 강철수의 무게는 그냥 그 사람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었거든요. 설명하기 어려운 종류의 것이었어요. 뭔가를 과시하거나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기 있는 것만으로도 공간이 달라지는 그런 무게였습니다. 강철수가 이재준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이재준은 처음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자기한테 감히 다가오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생각 자체를 안 했던 거겠죠. 그러다 강철수가 딱 2 걸음 뒤에 멈추는 순간 이재준이 몸을 돌렸어요.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이재준이 먼저 말했어요. 뭐야? 누구야? 강철수는 이재준을 보지 않았어요. 아직 눈을 감고 있는 미나를 봤습니다. 그러고는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임산부에게 손을 대다니 참 가벼운 놈이네. 카페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가 들릴 것 같았거든요. 이재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손에 쥔 벨트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미나의 손목을 잡고 있던 손에서도 힘이 빠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너 지금 나한테 하는 말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강철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재준을 바라봤는데 그 눈빛에 분노도 없었고 위협도 없었습니다. 그냥 봤거든요. 딱히 뭔가를 담고 있지 않은 그 눈빛이 오히려 더 무거웠어요.
위협적인 눈빛은 받아치면 되지만 저런 눈빛은 어떻게 받아쳐야 할지 모르겠는 것 같았거든요. 이재준이 다시 말했지만 목소리가 조금 흔들렸습니다. 야, 너 내가 명함 한 장만 쓰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덤비는 거야? 강철수가 한 걸음을 앞으로 내딛었어요. 이재준의 손에서 벨트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소리가 났어요. 가죽이 타일 바닥에 떨어지는 둔탁한 소리였는데 카페 안에서는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거든요. 이재준이 자기 손을 내려다봤어요. 손이 비어 있었습니다. 다시 어깨를 펴려 했지만 그 어깨는 이미 아까보다 한참 낮아져 있었어요. 이재준의 눈이 강철수에서 강철수 옆에 두 남자로 다시 카페 안을 훑었습니다. 탈출구를 찾는 것 같았거든요. 강철수가 말했어요. 나가요. 딱 한마디였습니다. 이재준이 뭔가 더 말하려는 것 같았어요. 입술이 달싹였거든요. 그러나 강철수 옆에 서 있던 남자가 조용히 옆으로 비켜서며 문 쪽으로 길을 열었습니다. 이재준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어깨가 처진 채로 발걸음을 옮겼고 유리문을 밀고 나갔습니다. 골목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잠시 뒤 멀어지는 구두 소리가 들렸다가 그마저도 사라졌습니다. 카페 안이 한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손님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지만 먼저 입을 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방금 일어난 일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거든요. 노트북을 펼쳤던 청년이 화면을 닫았어요. 중년 부부는 서로 손을 맞잡았습니다. 수화기를 들었다가 내려놓았던 카운터 직원은 그 자리에 서서 바닥에 떨어진 벨트를 내려다봤어요. 강철수가 미나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미나는 아직 눈을 뜨지 못하고 있었어요. 두 손이 배 위에 올려진 채였거든요. 온몸이 굳어 있었습니다. 강철수가 미나 앞에 낮게 앉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괜찮아요. 눈 떠도 돼요. 미나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렸어요. 강철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많이 울었죠. 근데 이제 그만 울어도 돼요. 아무 잘못 없어요, 이분은. 그 말에 미나는 오히려 더 눈물이 차올랐어요. 오랫동안 혼자 들고 있던 것들이 그 짧은 한마디에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 같았거든요. 3년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고, 아무 잘못 없다고요. 그 말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들을 때까지는 몰랐어요. 강철수 일행은 인사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온 것처럼 조용히 밤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카페 안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창가에 앉아있던 여자가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올바른 사람이 반드시 올바른 모습을 하고 있는 건 아니구나.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 말은 카페 안 어딘가에 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벨트처럼 아무도 선뜻 치우지 못한 채로요. 미나는 그날 밤 카페에서 1시간을 더 있었어요. 카운터 직원이 아무 말 없이 따뜻한 차를 한 잔 더 가져다 줬거든요. 그냥 내려놓고 갔습니다. 말도 없었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그냥 내려놓고 가는 그 행동이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때 아무 말하지 않는 것이 때로는 가장 적절한 위로가 되기도 하니까요. 미나는 그 온기를 두 손으로 감싸며 오래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그쳤을 때는 이미 새벽 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가게 안 손님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떠났어요. 마지막으로 창가에 앉아있던 여자가 나가면서 미나 쪽을 한번 봤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냥 봤거든요. 그런데 그 눈빛에 뭔가가 담겨 있었어요. 미안함인지 안타까움인지 응원인지. 미나는 그 눈빛을 오래 기억할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무서웠어요. 이재준이 먼저 와 있을 수도 있었거든요.
골목을 걸으면서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멈췄어요. 건물 입구에 들어서서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올랐습니다. 한 층씩 오르면서 귀를 세웠거든요. 현관 앞에서 잠깐 멈췄어요. 안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불이 꺼져 있었어요. 이재준은 없었습니다. 미나는 그제야 신발을 벗었어요.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배를 쓸었어요. 아이가 발길질을 했거든요. 미나는 그 감촉에 눈을 감았습니다. 무서웠지, 너도. 미나는 속으로 말했어요.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런 밤을 버텨야 했던 아이에게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모자란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미나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눈을 감으면 이재준의 손이 떠올랐고 그러다 강철수의 그 낮은 목소리가 떠올랐거든요. 아무 잘못 없어요, 이분은. 그 한마디가 자꾸 머릿속에서 울렸어요. 새벽이 돼서야 그게 왜 그렇게 오래 남는지 알았습니다. 처음으로 들어본 말이었기 때문이었거든요. 3년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으니까요. 항상 들어온 말은 반대였어요. 내가 예민한 거야. 내가 먼저 그랬잖아.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그래서 미나는 자기도 모르게 그 말을 믿기 시작했었거든요. 내가 잘못한 건지도 모른다고요. 다음 날 아침 이재준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출근 준비를 했어요. 넥타이를 매면서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내가 좀 예민했어. 요즘 일이 많아서. 미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들려? 네. 오늘 병원 예약 있지? 잘 다녀와. 그러고는 나갔습니다. 미나는 이재준이 나간 뒤 오래도록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좀 예민했다는 말이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어젯밤 카페에서의 일에 대한 말이 그게 전부였습니다. 사과도 없었고 설명도 없었어요. 그냥 한 문장으로 덮어버리는 거였거든요. 3년 동안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미나는 그 한 문장을 받아들이며 또 하루를 시작했어요. 오늘까지는요. 미나가 처음으로 결심하기 시작한 건 그날 병원에서였어요. 정기검진을 마치고 나오는데 산부인과 복도에 붙어있는 작은 안내문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가정폭력 피해 지원센터. 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미나는 그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예전에도 이 안내문을 봤을 거였어요. 그런데 그동안은 그냥 지나쳤거든요. 나한테 해당하는 말이 아닌 것처럼요. 오늘은 달랐어요. 발이 멈췄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그 번호를 찍었어요. 처음으로요. 3년 만에 처음으로 그 번호가 자기 핸드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면서 미나는 오래 생각했어요. 어젯밤 강철수가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오던 장면이 자꾸 눈앞에 재생됐거든요. 두려움보다 먼저 움직인 사람. 미나는 그 사람처럼 되고 싶었어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움보다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요. 뱃속 아이가 움직였어요. 미나가 배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엄마가 움직일 거야. 그날 밤이었어요. 미나는 처음으로 그 번호를 눌렀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미나는 잠깐 말을 잇지 못했어요. 목이 막혔거든요. 그러다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 도움이 필요해서요. 그 한마디를 하기까지 3년이 걸렸어요. 전화 너머의 상담사는 박진아였어요. 30 중반으로 보이는 차분한 목소리였거든요. 미나가 더듬더듬 이야기를 꺼내는 동안 박 상담사는 끊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끼어들지도 않았어요. 그냥 들었거든요. 처음엔 말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무슨 말을 먼저 해야 하는지도 몰랐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오늘 밤 일어난 일부터 말했어요. 카페에서 있었던 일, 이재준이 벨트를 쥐었던 것, 그리고 낯선 남자가 들어와서 이재준을 내보냈다는 것까지요. 말하다 보니 3년 전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막으려 했는데 멈춰지지 않았거든요. 미나가 말을 마쳤을 때 박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3년 동안 혼자 버티셨군요. 정말 많이 힘드셨겠어요. 미나는 그 말에 다시 눈물이 났어요. 힘들었다는 걸 누군가가 먼저 확인해 주길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거든요. 괜찮냐는 말이 아니라 힘들었겠다는 말이요. 그 차이가 생각보다 컸습니다. 괜찮냐고 물으면 괜찮다고 해야 할 것 같았는데 힘들었겠다고 하면 그냥 힘들었다고 할 수 있었으니까요. 박 상담사는 미나에게 몇 가지를 안내해 줬어요. 출산 전에 안전하게 분리될 수 있는 방법,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로들이었거든요. 미나는 손으로 메모를 했어요. 손이 아직 조금 떨렸지만 볼펜이 종이 위를 움직이는 동안 뭔가 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막막하기만 했던 것들이 하나씩 형태를 갖춰가는 것 같았거든요.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 방법이 있다는 것이 그것만으로도 달랐어요. 지금 당장 나오시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일단 안에서 준비하셔야 해요. 증거 자료를 모아두시고 믿을 수 있는 분 한 명에게는 상황을 알려두시는 게 좋아요. 미나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생각했어요. 친정어머니는 이재준이 워낙 잘해줬던 터라 믿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친구들은 이재준의 인맥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선뜻 떠오르는 얼굴이 없었어요. 그 사실이 오히려 더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3년 동안 이렇게 혼자였다는 게 이제야 실감 났거든요. 이재준이 미나 주변을 조금씩 정리해왔다는 것도요. 티가 나지 않게 하지만 꾸준하게요. 그날 이후로 미나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재준 모르게 아주 천천히요. 폭언이 오갔던 날의 날짜와 상황을 메모했고 멍이 남으면 사진을 찍어뒀습니다. 이재준이 모르는 계정을 따로 만들어서 거기에 저장했어요. 하루하루가 조심스러웠거든요. 티가 나면 안 됐으니까요. 그러나 그 조심스러운 하루하루가 쌓이면서 미나 안에서 뭔가가 달라지고 있었어요. 두려움이 없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 뒤에 뭔가 단단한 것이 생기고 있었거든요. 처음엔 이름을 붙이기 어려운 감각이었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그게 의지였다는 걸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어요. 미나는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낯익은 얼굴을 마주쳤습니다. 카페 달빛의 카운터 직원이었어요. 그날 밤 아무 말 없이 따뜻한 차를 내려다 줬던 사람이었거든요. 직원이 먼저 알아보고 말했습니다. 저번에 많이 놀라셨죠? 괜찮으세요? 미나는 잠깐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덕분에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그날 저도 아무것도 못했는데 그게 많이 마음에 걸렸거든요. 수화기까지 들었는데 결국 못 눌렀어요. 진짜 용기가 없었던 것 같아서요. 미나는 그 말이 마음에 오래 남았어요. 그날 카페 안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앉아 있었죠. 두려움이 정의보다 먼저 앞섰던 거였습니다. 미나는 그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었어요. 자기 자신도 3년 동안 같은 두려움 안에 있었으니까요. 신고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려뒀다가 내린 게 몇 번이었는지 셀 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강철수는 달랐어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보다 먼저 움직인 사람이었던 거였거든요. 그 차이가 무엇인지 미나는 마트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차이가 지금 자기한테도 필요한 거라는 걸 천천히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메모를 하고 사진을 찍고 번호를 저장하는 것.
그것도 두려움보다 먼저 움직이는 거였어요.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으면서 미나는 배를 쓸었어요. 아이가 움직였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준비하고 있어. 출산 예정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 밤이었어요. 이재준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미나는 방에서 책을 읽는 척하며 귀를 세웠어요. 술 냄새가 복도에서부터 느껴질 것 같았거든요. 발소리가 가까워지는 걸 느끼면서 손에 쥔 책의 페이지가 구겨졌습니다. 힘을 너무 줬거든요. 배 위에 얹었던 손을 무릎 위로 내렸어요. 아이가 느끼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이재준이 방문을 열었어요. 자고 있었어? 아니요. 왜 불 다 켜놨어? 전기세 아깝게. 미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재준이 방으로 들어와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넥타이를 느슨하게 잡아당기면서 주변을 둘러보더니 미나의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잠금 화면이었지만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거든요. 바꾸려 했을 때 이재준이 알려달라고 했고 그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었습니다. 그 이후로 미나의 핸드폰은 미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어요. 이재준이 핸드폰을 들여다보다가 말했습니다. 이게 뭐야? 미나의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최근 촬영 항목의 사진 썸네일이 남아 있었거든요. 증거로 남겨두려고 찍어뒀던 것들이었습니다. 따로 만들어둔 계정에 올려뒀다고 생각했는데 갤러리에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그걸 이재준이 본 거였습니다. 손가락으로 사진을 확대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나는 자리에서 일어서려 했습니다. 이게 뭐냐고.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 낮은 목소리가 얼마나 위험한지 미나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이번엔 피하지 않았어요.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나요. 배가 아파요. 배가 아파? 이런 걸 찍어다 어디다 쓰려고? 나요, 제발. 이재준의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미나가 몸을 비틀었습니다. 균형을 잃고 침대 모서리에 부딪혔어요. 배가 아니라 옆구리였지만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미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이재준이 핸드폰을 들고 방에서 나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지고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켜졌어요. 미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숨을 고르며 배를 더듬었어요. 아이의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살아있었거든요. 미나는 눈을 감았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오늘 밤이 아니면 다음 기회가 없을 수도 있었어요. 아이가 나오기 전에 나가야 했습니다. 아이가 나온 뒤엔 더 복잡해질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새벽 2시였어요. 거실에 텔레비전 소리가 멈추고 이재준이 잠든 것을 확인한 뒤 미나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미리 챙겨뒀던 작은 가방이 옷장 뒤에 있었어요. 여권, 통장, 아이 옷 몇 벌, 그리고 박 상담사가 알려줬던 쉼터 주소가 적힌 종이가 들어 있었거든요. 처음 이 가방을 싸던 날이 생각났어요. 손이 얼마나 떨렸는지요. 오늘은 그때보다 조금 덜 떨렸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데도 손이 떨렸어요. 문을 열면 소리가 날 것 같았습니다. 최대한 천천히 숨을 참으면서 문을 열었어요.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미나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택했어요. 소리가 날까 봐서요. 한 계단씩 배를 감싸 쥐고 조심스럽게 내려갔습니다. 12계단 한층. 그걸 6번 반복했어요. 건물 밖으로 나오자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코끝이 시렸습니다. 멀리서 택시가 왔어요. 손을 들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미나는 택시에 오르면서 처음으로 울지 않았어요. 눈물이 나지 않았거든요. 그냥 조용히 앉아서 쉼터 주소를 말했습니다. 기사님이 출발했어요. 창밖으로 서울 새벽 거리가 지나갔거든요. 가로등이 번지고
빈 거리가 흘러갔습니다. 아이가 움직였어요. 미나가 배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드디어 나왔어. 피해자 쉼터는 주택가 골목 안에 있었어요. 간판도 없었고 겉에서 봐서는 그냥 오래된 다가구 주택처럼 보였거든요. 미나는 택시에서 내려 주소를 한 번 더 확인하고 초인종을 눌렀어요. 잠시 뒤 문이 열렸습니다. 야간 담당 선생님이 미나를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따뜻했어요. 작은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고 소파 위에 담요가 개켜져 있었습니다. 미나는 그 공간에 들어서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야간 담당 선생님이 팔을 잡아줬거든요. 뭔가를 말하려 했는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서 있었어요. 천천히요. 괜찮아요. 왔으면 됐어요. 미나는 그 말에 비로소 눈물이 났어요. 참았던 게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야간 담당 선생님은 미나가 울도록 내버려뒀어요. 등을 천천히 쓸어줬거든요.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고마웠어요. 지금 이 순간 필요한 건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박 상담사가 쉼터로 왔어요. 미나를 보더니 먼저 말했습니다. 잘 오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그날부터 미나는 쉼터에서 지내기 시작했어요. 법적 절차를 밟는 것도 재정적으로 독립하는 방법을 찾는 것도 천천히 시작됐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이재준은 미나가 사라진 다음 날부터 전화를 수십 번 했거든요. 미나의 핸드폰은 이재준이 가지고 나갔으니 친정 어머니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미나가 갑자기 사라졌다며 걱정이 된다고 혹시 거기 있냐고요. 친정 어머니가 쉼터로 전화를 해왔어요. 박 상담사가 받았습니다. 어머님, 따님은 지금 안전한 곳에 있어요. 상황이 좀 정리되면 연락드릴 거예요. 친정 어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목소리가 낮아지면서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뭔 짓을 한 거예요? 박 상담사는 미나의 동의를 구하고 간략하게 말해줬어요. 전화를 끊고 1시간 뒤에 친정 어머니가 쉼터 앞에 나타났습니다. 미나를 보더니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안았어요. 두 사람이 오래 울었거든요. 미나는 그 품이 낯설었어요. 3년 동안 멀어져 있던 온기였으니까요. 딸이 힘들다는 걸 몰랐다는 미안함과 알아채지 못했다는 자책이 친정어머니의 어깨를 떨리게 했습니다. 미나는 오히려 어머니의 등을 토닥였어요. 몰랐던 게 어머니 잘못이 아니었거든요. 이재준이 워낙 철저하게 숨겼으니까요. 오후에 이재준의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합의를 제안하는 내용이었거든요. 법적 절차를 취하해주면 충분한 금액을 보장하겠다고 했습니다. 박 상담사가 미나에게 전달했어요. 미나는 잠깐 그 내용을 듣다가 배를 한번 내려다봤습니다. 거절할게요. 짧고 단호했어요. 박 상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법률지원팀 연결해 드릴게요. 합의 제안은 2번째도 3번째도 거절됐어요. 금액은 올라갔지만 미나의 대답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매번 대답하면서 미나는 배 위에 손을 얹었어요. 아이의 발길질이 느껴질 때마다 그 작은 힘이 미나의 손 안으로 전해졌거든요. 그게 흔들릴 때마다 마음을 잡아줬습니다. 이재준이 쌓아온 것들이 하나씩 흔들리기 시작한 건 법적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유였어요. 미나가 수집해둔 자료들이 생각보다 훨씬 구체적이었습니다. 날짜와 상황을 적은 메모들, 직접 찍어둔 사진들, 그리고 박 상담사와 나눴던 통화 기록들이었어요. 여기에 카페 달빛에서의 그날 밤 CCTV 영상이 더해졌거든요. 법률지원팀이 카페 측에 영상 제공을 요청했을 때 카페 사장은 바로 응했습니다.
그날 밤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게 내내 마음에 걸렸다고 했어요. 영상을 제공하는 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라고 했거든요. 영상에는 이재준이 만삭의 미나 앞에서 벨트를 풀어주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어요. 미나의 손목을 잡아당기는 장면도 있었거든요. 그 영상이 제출되자 이재준 측 변호사의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고 합의 금액이 크게 올라갔어요. 그러나 미나는 거절했습니다. 이번에도요. 이재준은 그 무렵 미나의 지인들에게 연락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미나가 임신 중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판단력이 흐려진 것 같다고 자기가 걱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오래된 지인 몇 명이 미나에게 연락해 왔어요. 그냥 합의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아이 낳고 나서 혼자 사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했거든요. 미나는 그 연락들을 받으면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흔들리고 싶을 때마다 배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작은 발길질이 매번 대답해줬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법률지원팀에서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이재준의 건설사에서 하도급 업체들에게 공사 대금을 수년째 체불해왔다는 것,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내부 고발자가 접촉을 원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이재준 건설사의 전직 이사였거든요. 그는 이재준이 하도급 업체들에게 줘야 할 대금을 미루면서 그 돈을 개인 계좌로 돌린 정황이 담긴 자료를 수년째 보관해 왔다고 했습니다. 혼자 들고 있기 무서웠는데 이번 기회에 내놓겠다고 했어요. 미나의 가정폭력 사건과 횡령 혐의, 두 갈래의 압력이 동시에 이재준을 향해 좁혀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재준은 그 무렵 변호사를 2명으로 늘렸어요. 취재 요청을 차단했고 SNS를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지역 행사 참석도 멈췄어요. 명함 한 장으로 사람의 인생이 바뀐다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 명함을 꺼내지 않으려 했거든요. 사람들 앞에서 늘 반듯하고 여유롭던 사람이 처음으로 숨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 소식은 조금씩 퍼져나갔어요. 이재준이 출입하던 모임들에서 연락이 뜸해졌고 거래처 몇 곳이 계약 갱신을 미뤘습니다. 오랫동안 이재준의 이름 아래 숨죽이고 있었던 하도급 업체들이 하나둘씩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 목소리들이 모이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미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었던 거였어요. 미나가 먼저 걸음을 내딛었고 그 걸음이 다른 사람들의 걸음도 불러온 거였거든요. 미나는 그 소식들을 쉼터에서 전해 들었어요. 창밖을 오래 봤습니다. 기쁘지는 않았어요. 속이 시원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냥 조용했어요. 3년 동안 혼자 들어온 것들이 이제 세상으로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 안에 묵직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가 나올 때가 됐다는 것도 느꼈어요. 새로운 시작이 문 앞에 와 있었거든요. 미나가 아이를 낳은 건 쉼터에서 지낸 지 열흘째 되던 날 새벽이었어요. 새벽 3시에 진통이 시작됐거든요. 박 상담사가 연락을 받고 직접 병원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택시 안에서 진통이 올 때마다 미나가 손잡이를 꽉 쥐었어요. 박 상담사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숨 쉬어요. 천천히요. 저 여기 있어요. 분만실 앞에서 박 상담사가 말했어요. 저 여기 있을게요. 걱정 말고 들어가요. 미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들어갔습니다. 새벽 5시가 조금 넘었을 때 아이가 세상에 나왔어요. 여자아이였거든요. 울음소리가 새벽 분만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미나는 아이를 처음 품에 안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소리내어 울었어요. 억눌렸던 것들이 전부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기쁨인지 슬픔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냥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나오는 울음이었어요. 간호사 선생님이 등을 두드려줬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게 괜찮았습니다. 친정어머니가 병원에 달려왔어요. 손녀를 보더니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아무 말도 못했어요. 미나가 먼저 말했거든요. 엄마, 나 이제 괜찮을 것 같아. 친정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그 눈물에는 안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미나도 알았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자책했는지를요. 몰랐다는 것, 알아채지 못했다는 것. 그러나 지금은 그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었어요. 지금은 그냥 같이 있으면 됐거든요. 이재준 측에서는 아이가 태어난 것을 알고 변호사를 통해 연락을 해왔어요. 면접 교섭권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법률지원팀이 절차에 따라 대응했어요. 법원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이재준은 아이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 사이 이재준의 건설사 관련 횡령 혐의가 정식 수사를 받기 시작했어요. 지역 신문에 짧게 기사가 났거든요. 반듯하고 여유로웠던 그 사람의 이름 옆에 수사 대상이라는 단어가 붙었습니다. 기사는 짧았어요. 그러나 그 짧은 기사가 3년의 무게를 담고 있었거든요. 미나는 그 기사를 보지 않았어요.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은 따로 있었으니까요. 퇴원하고 쉼터로 돌아온 날, 미나는 아이를 안고 창가에 앉았어요. 골목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이 천천히 깜빡였어요. 아직 초점이 잡히지 않는 눈이었지만 그 눈이 미나를 향해 있었습니다. 미나는 그 작은 얼굴을 오래 바라봤어요. 이름 오래 생각했어. 서아라고 부를게. 밝을 아자야. 엄마가 몰래 공부했거든. 어떤 상황에서도 밝게 살았으면 해서. 아이가 작은 손을 폈어요. 미나가 손가락을 가져다 댔더니 아이가 꼭 쥐었습니다. 그 작은 손의 힘이 생각보다 강했어요. 미나가 3년 동안 버텨온 모든 것보다 더 단단하게 느껴졌거든요. 이 손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미나에게 낯선 번호로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내용은 짧았어요. 잘 지내요. 이름이 없었거든요. 미나는 그 문자를 한동안 봤어요. 어떻게 연락처를 알았는지는 몰랐습니다. 묻지 않았어요. 그냥 알았거든요. 카페 달빛에서 그날 밤 카페 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왔던 그 사람이라는 걸요. 미나는 잠깐 창밖을 봤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덕분이에요. 감사합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더 이상의 연락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문자 하나가 미나에게는 충분했어요. 그날 밤을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 누군가가 눈을 감지 않겠다고 선택해줬다는 것, 그것만으로도요. 서아가 작은 손으로 미나의 손가락을 꼭 쥔 채 잠들었어요. 골목 나무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카페 달빛에서의 그날 밤, 폭력을 막은 건 직함도 법도 아니었어요. 단 한 사람이 눈을 감지 않겠다고 선택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한 사람의 삶을, 그리고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았던 작은 생명을 바꿔놓았거든요. 침묵은 때로 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단 한 사람의 용기는 침묵한 모든 사람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미나가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혼자 버텨온 것들이 단 한 사람의 용기로 인해 비로소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됐잖아요. 안철수가 영웅처럼 이름을 남기지 않고 사라진 것처럼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화려하지 않아도 조용히 누군가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들이요. 살다 보면 외면하는 게 더 편한 순간이 있죠. 끼어들면 귀찮아진다는 두려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른다는 망설임.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눈을 감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이 어쩌면 가장 인간다운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미나와 서아의 이야기처럼 누군가의 작은 용기가 한 사람의 삶 전체를
바꿔놓기도 하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